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이자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재회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는 처음 만난 건데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 기념비를 참배하고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협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우주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수소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송 인터뷰에 대해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도청 의혹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면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밝힐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고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반드시 매듭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간호법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고 쌍특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지난 2012년 SK그룹 편입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96% 감소하는 등 메모리 한파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을 누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혜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친교의 시간을 갖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참배했는데 피로 맺어진 70년 동맹을 굳건히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윤석열, 바이든 두 나라 대통령 부부가 발맞춰 헌화대로 걸어옵니다. 헌화하고 묵념한 두 정상 부부. 추모의 벽에 담긴 한국전쟁 전사자 4만 3천 명의 이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두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곳입니다. 부부 동반 참배로 친교의 시간을 택한 건데 한국전에서 쓰러져간 장병들의 피로 맺어진 70년 동맹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에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배 전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 관저로 초대해 환담했습니다. 발코니에서 야경을 함께 감상하며 국정 철학부터 각자 키우는 반려동물 얘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며 예정보다 30분을 넘겨 1시간 반 동안 함께한 뒷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국빈 방문은 내일이 본선인데 예선에서 이미 두 정상 네 분이 각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에 앞서 전사한 참전용사 유해가 안치된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로 방미 이틀째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선 미국 참전용사 3명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1950년 중대장으로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진지를 수차례 사수했던 랄프 퍼켓 대령. 어느새 백발이 된 용사의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기도 하고 포로 실종 장병을 끝까지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한 빈 테이블에 촛불을 밝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대통령실은 보훈 관련 일정은 한미의 자유수호라는 가치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우리 정상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방미 사흘째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굳건한 70년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고 향후 보다 강화된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 때 미국이 핵 자산으로 응징 보복하는 확장 억제 방안을 한미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명문화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양국 경제안보 협력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대응 등 다양한 내용이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때가 되면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미국의 압력을 느끼냐는 질문에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이 문제로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아프리카 수단에서 일본인이 대피할 당시 한국군의 도움이 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인 대피 과정에서 여러 나라 중 특별히 큰 역할을 한 건 한국군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외무성 간부는 당시 눈앞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군이 일본인을 차량에 태워 수송했다고 이 신문에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이 현장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킨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은 이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해 왔다면서 한국이 이것을 인정해 종래 조치를 적절히 재검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 일본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데 대해 일본은 정책 대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21개로 늘어납니다. 또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 등을 필수 반영하지 않기로 한 대학이 17곳 늘어서 문과생의 이과 교차 지원 장벽도 완화됐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폭력 대책에서 첫 번째로 꼽힌 정시 불이익 조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현실화됩니다. 가톨릭대와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와 한양대 등 21개 대학이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27개 대학, 실기 실적 전형에서도 25개 대학이 감점을 주고 체육 특기자 전형은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3월 초면은 대학 입시에 관한 모든 계획들이 다 완성된 상태라서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데도 반영하겠다고 나온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실효성 있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문과생의 이과 교차 지원을 막던 필수 선택 과목 조건은 완화됐습니다. 의대나 공대, 자연계열 지원 자격에 필수 선택 과목을 없애서 문이과 통합 선발하는 대학이 17곳 늘었고 수학 미적분과 기하 또는 과학탐구 둘 중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도 6곳 늘었습니다. 다만 수학 선택 과목별 점수차와 가중치를 고려하면 이과 강세 현상은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과목 지정을 해제해서 문과생들에게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거기다 이제 가산점이나 이런 걸 줄 거기 때문에 과탐이나 미적분 기하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전체 모집 인원은 3,300여 명 줄었고 수시 비율이 79.6%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습니다. 수시에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위주 선발이 소폭 늘었는데 고려대에서는 7년 만에 논술 시험이 부활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XBB 1.16 변이가 국내에도 이미 유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되면 결막염 증세가 동반되기도 하는 해당 변이가 지난달 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됐고 현재까지 152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 1.16 변이는 XBB 1이나 XBB 1.5보다 전파력이 1.17배에서 1.27배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지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유효 기간에 예외를 두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개 조항을 고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을 보태려 민주당을 떠난다고 했던 민형배 의원이 복당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처리될 당시에 당초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었으나 당시 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하자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하면서 법사위를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민주당은 오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 의원이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뻔뻔한 귀가라면서 민주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켰다면서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배경 설명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안건 조정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여야 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이슈는 민형배 의원 복당입니다. 민주당으로 복당했는데 지난해 4월 스스로 탈당했고요. 무소속 의원으로 이제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년 만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복당이 결정된 건가 궁금합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도부가 이제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또 진성준 원내수석이 지금 현 원내대표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4월 28일이 원내대표 이제 선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는 지금의 이제 원내 지도부 체제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나 아마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복당에 대한 것을 원했던 상황이었고, 그것은 이제 결단해야 될 시점이 이제 이르렀고, 그래서 오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없었습니까? 뭐 여러 이제 다 정당 내에는 여러 이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워낙 이제 그 민형배 의원 그 당시 이제 탈당과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여러 민주당에 대한 목소리들 있었죠.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이제 검찰 정상화법과 관련해서 민형배 의원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 자신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시점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고민을 했을 텐데, 그래도 그 자신의 그 결정, 대의에 의한 결단 부분을 수용하고 민주당이
복당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 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저 책임지는 자세가 무슨 뜻입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당이라고 했을 경우에 모든 일에 다 책임을 지는 거고 다 떠안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질타도 있었고 또 민영배 의원의 검찰 정상화법과 관련된 개인의 어떤 결단도 또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서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 판결 보면 권한쟁의 심판 결정 과정에서 법의 효력은 인정했는데 민의원의 탈당 과정은 일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고려한 겁니까? 그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하고 그렇지만 또 헌재 결정은 또 수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홍근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당 지도부도 이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였습니다. 고민의 끝에서 이제는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슈여서 박성준 의원께 좀 자세히 여쭤봤고요. 홍석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민영배 의원 복당을 예상 혹시 하셨습니까?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1년 지나서요? 예,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사실 민영배 의원 개인 생각이 아니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었다는 것이 뭐 당시에도 이미 뭐 다 알려진 것이고 이번 복당은 민주당 스스로 우리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이었고 꼼수 탈당이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결국은 박홍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작전에 의해서 탈당시켜줬으니까 이제 복당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본인 원내 대표 이제 재임 중에 뭐 하는 어떤 당연한 어떤 수순이라고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논평을 보니까요,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하면서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민영배 의원의 그 탈당은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를 굉장히 그 위협하고 형해화시키는 우리나라 어떤 국회 역사상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라든지 또 지금 송영길 대표의 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지금 무수히 많은 사업적 어떤 리스크를 좀 덮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최대한 좀 토론에 의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안건 조정위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안건 조정위는 결국은 여당이 이제 3석 그다음에 다른 당이 3석 3대 3으로 해서 최대 90일까지 토의하도록 했는데 민영배 의원을 거기 넣었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단지 17분 만에 그걸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다. 그때 당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스스로 민주당이 그것을 좀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고 보세요? 민영배 의원이 자발적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달리해서 탈당을 하면은 복당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당을 본인이 민영배 의원이 스스로 신청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복당 결정을 한 것은 다음 공천 시에 어떤 감점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잠시만요.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 의회 민주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당시 있잖아요. 그 시계를 좀 돌려보면 지난해 4월로 돌아가 보면 이 검찰 정상화법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됐었어요. 당시 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합의했습니다. 사인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이 다 참여한 가운데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처리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게 의회 민주주의의 합의죠. 그렇게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뭔가 지시를 내렸는지 갑자기 뒤집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검찰청법이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합의를 번복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합의의 번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국민에게 다 선언을 했단 말이죠. 네. 이 검찰청법에 대해서 필요성도 얘기하고 당시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이것을 찬성을 했고 네. 그랬는데 갑자기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청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화제이 된 거죠.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를 하냐? 민영배 의원이 자신의 결단에서 탈당을 했던 거죠. 네. 그것을 먼저 좀 봐야지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큰 틀을 훼손시킨 건 사실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주장 들었고요. 민 의원이 복당이 됐고 사실 김홍걸 의원도 복당이 됐죠. 네, 김홍걸 의원 복당을 했죠. 예, 김홍걸 의원은 2020년 9월에 제명됐었던 의원이었죠. 네, 제명됐고 예. 그것은 이제 이번에 당에서 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명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또 의결까지 그 거쳐야 당시 때 된다고 부동산 하더군요. 투기 의혹으로 예, 제명이 맞습니다. 됐었나요? 예, 예, 예.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복당도 이어질지 관심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이제 어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그 윤미향 의원 거까지는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리고요. 잠깐 언급한 내용 중에 홍석천 의원이 이게 자진해서 복당할 때하고 민주당이 이제 복당을 시킬 때하고 그 공천할 때 심사할 때 가산점 그리고 감점 요인이 있다. 그런데 당에서 결정할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없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것은.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이번엔 당에서 결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복당 민영배 허용을 의원이 해준 신청한 거죠. 게 아니고? 민영배 의원이 신청하던 이제 주체가 뭐냐면 당이죠. 당의 네, 요구에 그렇군요. 의해서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됐고 그것은 뭐냐면 복당 허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한 어휘는 복당 허용이 되는 거죠. 오늘 네. 갑자기 아침에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에는 네. 이제 좀 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리고 돈봉투 사건으로 만시장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이상민 의원은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 분위기는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게 제가 예. 지난 2022년 4월에 그 당시 제가 법사위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법사위에서 있어서 검찰청법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야 합의 처리가 됐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시대적 과제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했고 이걸 예. 처리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영배 의원이 이제 안건 조정위까지 들어오게 된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의원이 대체적으로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홍석준 의원님은 그 민주당의 지금 그 의원들이 지금 차례로 이제 복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복당을 하고 있다고 결국은 보세요? 이제 예. 민주당이 복당하는 것은 뭐 그동안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일단 꼬리를 뭐 자르기 위해서 일단 잘라서 이제 탈당을 해서 네. 결국은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이슈가 좀 대중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될 때는 또 복당을 자꾸 시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만 탈당 선언을 했는데 송영길 뭐 대표도 언제 뭐 복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이것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전이었고 민영배 의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만약에 정당을 현역 의원이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하고 달라서 탈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본인이 복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 자체의 어떤 판단, 작전이었다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논란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오늘도 총공세를 이어갔고요. 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발언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용서할 그런 권한까지 포함되느냐 문제부터 양희원영 의원이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료 준비라던가 문해력도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막 양희원영 비판도 했지만 그냥 좀 슬픕니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고. 이번 양희원영 의원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고질병을 또 하나 확인했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 거. 자, 먼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해명 과정. 자, 주어를 생략했다라고 주장했었던 유상범 수석 대변인 어제 미흡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당내에서는 이 해명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유성범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그 발언에 있던 주어 문제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과 또 대변인이 또 긴밀하게 좀 해서 정확하게 좀 세심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좀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유상범 의원도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진짜 그 민주당에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정치에서 유명한 어떤 그 격언이 있습니다. 네. Politics stop at water age에서 정치는 해안선에서 멈춘다. 즉 정쟁도 외교 국익을 위해서는 멈춘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압도적인 일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지금 대통령 순방할 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부분을 잘라서 침소봉대를 한다든지 가짜 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 사항도 전체적인 맥락은 유럽의 국가들이 100년 안에 많이 다툴지라도 결국은 지금 협력한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곧 일부분을 딱 싹둑 잘라서 이게 그러면 결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식으로 저는 한 것은 너무 일부분을 좀 침소봉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식의 논평 비판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권발 가짜뉴스 국제적 망신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저는 그 제가 이제 홍 의원님에게도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의 제가 시스템 왜 그러면 저는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당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은 배석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대통령도 당대표실에서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배석을 하고 당연히 워싱턴 포스트 기자도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다 크로스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 대통령의 발언이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외교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다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첫 번째 거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실 자체가 시스템이 뭉개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비서관이라든가 해외 언론 비서관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공보관실이라든가 공보 담당하는 사람들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하면 대통령실에 왜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제적 조치도 문제가 있고 후발적인 대처 방안도 지금 제대로 못한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오해가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해명자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실도 주어를 빼고서 보도자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이라고 하는 거, 대통령 자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왜곡을 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여당 대변인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일파만파에 커지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누가 팩트체크를 하게 된 겁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그 미셸 이라는 기자가 이걸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인터뷰 발언을 대통령실이 제공한 것과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한 것과 내용이 저희 다른 부분이 있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거는 전원이 빠졌거든요.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 지적하는 것은 대통령실 시스템이 좀 붕괴된 것 같다. 이런 우리 앵커님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면 만약에 저런 인터뷰가 나갔다 하면은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였지만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거 홍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주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여기서 뭐가 더 크게 냈냐면 자체 맥락을 빼버리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빼버리면서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국제 언론에서 대언론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의 언론 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한 평가. 저는 박승준 의원의 말씀은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서 좀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면은 그게 조직적이나 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부탁드리시고 뭐냐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양희은영 의원처럼 아니, 넷플릭스가 투자를 했는데 대통령이 투자를 했다는 등 그런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보려 보니까 전혀 팩트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가짜 뉴스를 특히 외교 안보 이런 면에서 하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 양희원영 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잠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 생각 없이 퍼주게 할까 봐 불안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고 바로 이제 논란이 일자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해서
거꾸로 오해했는데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투자권으로 사진 찍으러 가신 것 아닌가요? 라고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자, 박선영 의원님, 이게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죠? 양 의원이 단순 실수죠. 예. 단순 실수고 뭐 또 실수에 대해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정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예. 제가 볼 때 양 의원이 또 얼마나 질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저 실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린 글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결정된 투자권으로 사진 찍으러 가신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어쨌든 뭐 상당히 실수를 한 거죠. 실수해서 고능을 치렀을 겁니다. 아니, 제가 저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박 의원께서는 실수를 인정했다는 전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게 바로 뒷부분에 이미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뭐 사진 찍으러 갔느냐 오히려 이제 본인의 실수를 더듬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건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회장이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4년간 3조 3천억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2016년도부터 2022년 사이 투자에 비해서 2배 이상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연도를 이제 4년, 6년에 비교해 보면 1년당 이제 앞으로 기존보다는 3배 이상 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하고는 다른데 기존에 투자한 건 똑같기 때문에 사진 찍어 가는 이렇게 비판한 건데 이것도 팩트에 어긋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김행커님, 제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과 양이원영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비교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언론에 있어서의 인터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내세워야지 사실 양이원영 이 실수 문제를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물타기로 들어가서는 정권이 바로잡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짧게 말씀. 아니 한 분만 양이원영 의원 한 분만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한다면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화동에 뽀뽀라는 거 이게 뭐 성추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하지만 너무 외교에서 너무 상대방 특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려는 그런 어떤 민주당 시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그런 어떤 때문에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이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퍼주기 대통령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죠.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못 보셨나요? 그 MBC 방송 인터뷰에서 그 미국 정부 기밀 유출 사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는 아니다, 없다라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지금 봤는데 MBC 말씀하는 거죠? 미국 MBC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민주당 수석 대변인 논평도 나왔습니다. 도청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동맹이라고 저는 MBC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을 했더군요.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한미 동맹의 어떤 신뢰 관계에 대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것을 또 저는 받아들입니다. 수용하는데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군사 안보 동맹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도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 친구가 친구를 감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도청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사면을 준 꼴이다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보다 방금 박 의원 말씀이 참 정확하다 보시는데 사실은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는 상당히 우회적이면서도 점잖게
미국 정부의 도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한미 동맹이 이제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다른다 그런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앵커 질문이라고 하지 앵커 않았나요? 질문이요? 예, MBC 예. 앵커가 질문한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거를 사면을 준 꼴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예. 대통령이 이걸 앞에서 앵커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강하게 비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무진 차원에서 비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내용이 더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방금 들은 소식이어가지고. 네네네. 자, 쌍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했으나 합의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노랑봉투법 통과와 함께 이제 같이 추진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정의당 안으로 지금 그렇죠. 쌍특검이 추진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당초에는 이제 50억 클럽 관련된 특검은 이제 정의당 안, 또 예. 김건희 이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은 이제 민당 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정의당의 안으로 다 조정을 해서 내일 아마 오늘 동의안 관련된 제출을 하고요. 네. 내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지금 노란봉투도 같이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건 그건 아니고요? 조금 오늘 오전에 제가 회의할 때 보니까 네. 그러니까 노조의 합법적 그 예. 활동 정상화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 부분은 여러 특히 이제 환노위에서 여러 의견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조정 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 아마 5월 정도에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다 반대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쌍특검 중에서 네. 50억 클럽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예. 법안 소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50억 클럽법의 문제가 지금 이제 그 크게 보면은 지금 특검을 누가 지금 추천하느냐. 지금 현재 아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 정의당이 추천하기로 추천하는 했습니다.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서도 보면 너무 이게 광범하기 때문에 대장동 등등 뭐 여러 가지 크게 메인은 이제 세 가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예. 네 번째로 인지 특검 인지하는 거 그다음에 네. 관련 수사 이렇게까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뭐냐면 50억 클럽 건이 아니라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이재명 대표 건도 전부 다 특검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쌍특검 중에서 지금 현재 50억 클럽 건은 좀 내용이 좀 문제인 거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 이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 탈탈 털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완전히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혜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선고 나왔는데 자세한 결과 전해주시지요.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결과도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조연수도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호원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핵심 쟁점이었던 직접 살인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한 것이란 논리를 폈지만 앞서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간접 살인만 인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심리적 굴종이란 법적 의미도 부정확하다면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재판에서 그간 몰랐던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가슴이 아팠다며 앞으로 가슴 아픈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은혜와 조연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박군 계곡에서 이은혜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월과 5월에도 보고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혜가 생명보험사를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은혜가 보험금을 달라며 윤 씨 사망 1년여 만에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나 관련 소송 재판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면서 형사재판 결론 확정 이후로 판결이 미뤄진 상황이고요. 이은혜의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도 지난해 3월 이들이 공개 수배되자 바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경찰이 경기 구리시를 비롯해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고모 씨 등 20여 명을 입건한 데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고씨 일당에게 세입자를 중개해주고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안보 관련해서 당연히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을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입니다. 네, 우리가 회의 중에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해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서 고통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생각이 되고 취지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근데 그 원문을 보시면은 한글 원문에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영문에서 해석 영어 번역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서술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저는 그렇게 그렇게 받고 그게 맞다고 보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 이런 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그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요. 당에서 했다고요? 당 소속 대변인께서. 대통령이 발언이니까 대통령실에다 물어봐야지 우리 당에다 물어보세요. 야당에서는 이제 그 주어 논란 가지고 계속 공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에서 주어가 일본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대표님 오늘 그 외신 인터뷰 주어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여당에서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데요.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 설명을 다 하신 걸 알고 있고요. 여당 의원의 발언은 여당에 물어봐야 된다라고 현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설명 대변인의 대변인이 아니잖아. 네, 오늘 정치 현안 짚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 국빈 방문 중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지금 똑같은 소위 말하는 말꼬리 잡기식으로 비판을 하시는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무릎 꿇으라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은 안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에서는 듣기 평가를 하게 하시더니 이번엔 독해력 평가를 또 하게 하십니다. 대통령이 외신과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한국말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녹취를 합니다.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반드시 녹취를 기자와 대통령실이 동시에 했을 겁니다. 그 녹취록 열면 됩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즉
오후 들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날은 여전히 쌀쌀한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 기온이 7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0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공기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특히 강원 지역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와 광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